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내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완전 적용한다는 로드맵도 내놨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정의롭고 공정한 제도로 보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결국 회사 매출에서 나오는 한정된 파이입니다. 매출의 일부는 연구개발, 설비 유지, 경영자의 몫으로 가고 일정 부분이 임금으로 쓰이죠. 이 파이가 갑자기 커지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 임금을 올리면 정규직의 몫이 줄거나 기업이 투자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충돌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기존 정규직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시험 뚫고 들어온 우리와 동일 대우는 불공정하다는 목소리였죠. 결국 본질은 정규직이 자신들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명분은 정의였지만 이익 앞에서는 누구나 난감해지는 겁니다. 도덕성과 이익 사이에서 난감해지는 이 구조, 그게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충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생산성입니다. 열심히 해도 대충 해도 똑같이 받는다면 숙련된 노동자와 성실한 노동자들은 냉소하게 됩니다. 내가 더 잘할 이유가 없다. 평균치에 맞추는 문화가 퍼지고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인건비 총액을 감당하지 못해 자동화 외주화로 몰리거나 심지어 경영 포기나 해외 이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숙련된 노동자들이 떠나고 일자리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공산주의 사회의 풍경과 닮았습니다. 소련 동구권 쿠바 베네수엘라에서 사람들은 빵 하나, 우유 하나를 사려고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섰습니다. 왜냐? 열심히 해도 더 받는 게 없으니 사람들의 의욕이 꺾이고 생산이 줄어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못 사면 내일도 없다는 불안 속에서 모두가 줄을 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선 밤늦게 마트에 가도 빵과 우유가 진열대에 가득합니다. 열심히 하면 더 보상받는 구조가 있으니 생산 의욕이 살아있고 경쟁이 공급을 끊임없이 늘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유럽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럽은 애초에 격차가 덜 벌어지도록 설계된 구조를 갖췄습니다. 업종별 노조가 한꺼번에 협상하는 산별교섭, 임금 투명성, 그리고 두터운 사회 안전망으로 큰 임금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한 겁니다. 그 대신 임금 경쟁을 통한 역동성은 약해지고 기업들은 복지 근무 환경으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즉, 유럽은 안정성을 택한 것이죠. 반대로 한국과 미국은 경쟁을 택했습니다. 대기업은 더 주고 인재를 데려오며 그만큼 임금 격차도 커졌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지금 유럽식 모델을 흉내내려고 하지만 사회적 안전망도 제도적 뒷받침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은 죽이고 안정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와 쌍용차를 떠올려 봅시다. 같은 금속노조 소속이지만 수익 구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임금을 같게 맞추면 쌍용차는 버티지 못하고 일자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유럽은 업종별 협약에도 예외 규정을 두지만 이건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왜 같은 노조인데 우리만 못 받느냐? 오히려 새로운 차별이 생기는 거죠. 차별을 없앤다던 제도가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아이러니. 이게 바로 정책의 이상과 현실의 모순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정의로운 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성급한 추진은 생산성을 무너뜨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나아가 기업 간 갈등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를 되짚어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평등의 이름으로 노동의욕을 없애면 남는 건 가난의 평등뿐이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말 정의로운 길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를 더 갈등과 불신으로 몰아넣을 길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이런 주제를 언제든 공유하고 싶습니다.